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 시간은 유승찬의 콕 순서입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그제 큰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은 뭐 곳곳에 교통 통제로 지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하루가 되고 있어요. 저도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네. 어디서부터 저 오셨는데? 양재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택시를 탔는데요. 이게 이제 올림픽대로하고 노들길이 일부 통제가 되면서 다 차들이 강변북로로 몰려서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2시간씩이나 걸렸어요. 예. 그 택시 요금도 적당히 나왔겠는데요. 예. 자, 지금 이 폭우 상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자택으로 폭우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재난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있는 비판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정쟁이냐 정치적 공세냐 아니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민주당 혼자서 비판하고 있으면 이게 정쟁으로 그냥 치부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이 우려를 했어요. 패러디도 좀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걱정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번 대응을 보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좀 갖고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용산으로.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동선과 그 안에서 벌어질 공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예. 이게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 숙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고요. 예. 이게 대통령 이게 재난이 생기면 일단 정보 수집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워룸이라고 그러는 이런 그 재난안전본부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상황들 그러니까 정보들을 직접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좀 살피고 예. 그래야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재난 상황엔 루머도 많이 떠들고 루머를 차단하면서 어떻게 이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낼 거냐.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어쨌든 최고 책임자가 이 재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다들 그래서 가령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집에서 해도 된다. 이런 실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유니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입고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 순간에.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이 됐으니까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강남 서초 동작 특히 피해가 심한 곳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뭐를 지시하고 현장을 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합니다.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재난 자체가 뭐 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은 갑자기 닥친 어떤 사건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비상 상황임을 최고 이 지도자가 인식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들과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자택 문제와 관련해서 퇴근 문제잖아요. 예. 이게 국민들 정서를 좀 많이 건드렸거든요. 아. 이 재난이 닥쳤는데 무슨 퇴근을 하냐 뭐 이런 거였고 보통 회사에서도 직장인도 뭐가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야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도한 헌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리더십에서 재난 환경의 리더십에서 과도한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도한 헌신.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정은경 청장이 왜
뭐 하루에 1시간 자고 네. 뭐 흰머리 생기고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어떤 과도한 헌신 여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안을 얻고 그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뭐 그럼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예, 예. 그 좀 또 과도하게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뭔가 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가 온다고 퇴근 안 하냐 하는 것은 뭐 윤 대통령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어쨌든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고 컨트롤 타워 부재는 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보여지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거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 뭐 아무튼 밤을 새진 않으시더라도 뭐 네. 더 열심히 하시면 예. 그다음 메시지도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죠. 예. 과도한 헌신.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 그만하시라 할 정도가 돼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사례들이 많은데 재난 상황에는 이게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민감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05년에 그 뉴올리언즈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네.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일 때인데 그때 이제 이분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뉴올리언즈 상공에서 이 창문으로 그냥 창문으로 그 사태를 보고 예.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침수 상황만 헬기로 내리질 않은 거예요. 현장에 예. 내리질 않고. 그래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네. 사실은 이게 그 재난 시기의 리더십에 되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어쨌든 어제 오늘 뭐 이제 또 재난 현장도 찾으시고 이런 것들은 되게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은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을 하실 때 메시지가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만약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든가 뭐 다 아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메시지가 좀 진정성을 가지려면 좀 그 상황에 맞는 조금 더 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래서 위기관리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크게 이 전문 팀들이 좀 합류를 해야 된다. 그냥 단지 뭐 대통령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그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로 이 재난을 겪으신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준비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박순애 부총리도 사퇴하고 하면서 좀 어수선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 5세 입학 논란이 이제 계속되면서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를 한 건데 조금 더 정교한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잖아요. 이 만 5세냐 만 6세냐 이것은. 이런 정책 현안은 사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 단지 학부모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됐고 그리고 뭐 박순애 그 부총리가 뭐 사퇴한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이런 그런 정책 현안을 대하고 정책 현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가장 지금 우리 정치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당은
뭐 집안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근데 정부도 야당과 대화를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들 사전에 논의를 좀 하고 물론 야당이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그때 뭐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네. 예. 지금 뭐 야당과 대화를 안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28일 날 그렇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순회 경선 중이고 당대표 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들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셀프 공천 논란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죠. 예,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공천 학살 뭐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 셀프 공천이라는 게 지금 이 공천은 학살과도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내 선거는 이제 네거티브만 갖고는 되게 큰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네거티브에 올인하면 당원들이 반발심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본질적인 저는 그 지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반적으로 총선 같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시치즈 이 메시지가 결합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 박용진 의원한테 가령 누가 민주당을 통합할 수 있느냐, 예. 누가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느냐, 누가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어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만 너무 네거티브 그 작은 사안에 좀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 뒤쫓아가는 후보들은 네거티브에 그 매달리게 돼 있지 않나요? 그래도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고 특히 당내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에 올인해 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이 당내 선거에서는 네,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당의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되고 이 포지티브한 자기 역량을 결합시키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적절히 잘 안배를 하셔야 효과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큰 핵심은 지금 당원 80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당원 80조 내용이 이제 부정부패로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 그 방탄 개정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이재명 그 의원한테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네. 이거를 당대표 선거 과정에 굳이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대명이잖아요. 당대표가 되실 그렇죠. 가능성이 되게 어대명을 넘어서 지금 확대명까지 왔는데 그럼 당대표가 되고 나셔서 당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을 문제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나는 이 선거 과정에서 굳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당 대표가 돼서 또 당원 개정에 나선다면 똑같은 비난이 나오지 그래도 않겠어요? 선거 과정보다는 그게 훨씬 낫나요?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 대표가 새로 되면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당 혁신의 한 과정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처리가 되면 훨씬 더 좀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타이밍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아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런데 언제 이제 최재성 전 수석이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이게 뭐 전당대회는 상관없이 그 전부터 논의가 돼 왔었던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논의는 돼 왔었지만 그걸 당사자 본인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이재명 의원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라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조금 논란이에요. 그것도 저는 그 여당하고 야당일 때 당원이 달라야 되는 그것도 좀 합리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이 이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그런 문제들에 반응하는 것,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네.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방어 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꺼내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흐름도 이거 네. 방탄용 아니냐 사실 본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논의돼야 될 사안인데 가령 1차 기소만 돼도 네. 이걸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꺼내니까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규정되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28일 전당대회를 향해서 이제 순회 경선 또 계속 토론회가 열릴 텐데 뭐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로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또 자신의 SNS에는 가처분 신청하지만은 신당 창당 안 한다라고 썼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당과 싸우는 모습이 됐습니다. 좀 국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좀 이게 이준석 대표의 억울한 측면도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만은 아니지만 네. 가처분이라는 게 이제 법원의 이제 정당의 일을 법원의 판단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정당 안에서 벌어진 일을 법적 잣대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걸 좀 주저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거든요. 예. 이건 정치적 행위라고 좀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게 꼭 가처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기에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굉장히 좀 경박하고 경솔한 짓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신당 창당 안 합니다. 이 지금 메시지가 그거는 경박하다. 뭐 협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1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근데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이것을 본인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 본인이 아닐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예. 신당 창당을 할 거다 말 거다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는 이 얘기가 나 신당 창당 할 수도 있어 이런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 그래요? 아니 이거는 이거는 신당 창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입지를 다지겠다 이런 결의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대표 가처분 실적을 내는 사람이 신당 창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신당 창당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셔야지. 한편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편에서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신당 거다. 창당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신당 창당 안 할 것이다의 무게를 더 많이 두던데요. 그러니까 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 정치 평론가들이 예측이 맞은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상황, 이 정계 개편의 상황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때는 어떤 지형,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적절합니다. 네. 그래요?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그럴 분열의 가능성 씨앗들이 있다 이거죠. 네,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어디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저는 정치적 지반이 이렇게까지 약했던 적이 없고 이 정책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특히 이제 그런 유동성은 전국 선거를 앞두고 표출되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근데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주호영 비대위의 과제까지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예. 혁신은 말도 안 됩니다. 혁신은 말도 안 돼요? 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안정 이것이 주호영 비대위의 과제입니다. 예. 통합과 안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